CPU가 다른 부품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데이터를 교환하는지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메모리는 CPU가 이렇게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저장 장치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지워지고 전기가 끊어지면 여기서 정보가 사라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신호를 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갖다가 가령 뭐 이렇게 하드웨어로부터 SA들이 저장 장치를 해서 불러와 가지고 이쪽으로 띄우고요. 그것을 읽고 또는 이렇게 쓰고 이것을 지시합니다. 어디다 해야 될지.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GPU 같은 거는 이제 이게 그래픽 보드라고 해가지고 따로 해서 부분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어떤 픽셀 정보라고 그러죠. 그것도 영상을 표시하는 장치인데 이쪽 픽셀에 어떤 색깔을 하고 이게 제 그림인데요. 이쪽 픽셀에 어떤 색깔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코어가 있고 그래서 픽셀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기록해서 화면에 표시하는 그런 것이 GPU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마디로 기계가 컴퓨터 대신해서 나르신 그림을 그림 물감이 아니라 이게 디스플레이라는 장치에 이것을 모니터에 그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도 어디서 나오냐면 하드웨어나 이런 데 다 저장이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이 픽셀의 하나하나 정보를 숫자로 표시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색깔이 이쪽 색깔은 모르고 전화로 야 이쪽 색깔은 뭐지 이쪽에서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거 순식간에 계산을 한다고요. 이 계산 능력이 중요한데요. 속도, 빠르기, 정확도 이런 것들이 GPU에서 연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해가시죠? 속도가 빠르 인간이 저렇게 전화로 부르거나 이제 그림 물감으로 그려봐 엄청 되지 그러나 기계가 처리하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서 이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러분 직업이나 하실 때는 심화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CPU 만들려면 돈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CPU나 GPU 만들려면 그렇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하시면 현대의 문명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CPU나 GPU DRAM에도 안에 들어서 작동 프로그램이라는 게 다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볼게요. 이 바이오스라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이오스 바이오스란 무엇인가? 기본 입출력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안에 이제 조그만 프로그램이 CPU를 작동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담겨 있는 거예요. 바이오스. 근데 여기다 보통 이렇게 하드웨어 뭐 트로이 멍멍 같은 거 이렇게 심어 놓으면 곤란해서 제가 이렇게 바이오스라든지 이런 작동하는 곳에 그 컴퓨터가 CPU 제조사, GPU 제조사 DRAM 제조사라든지 아니면 각 프로그램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에게 자체적으로 검사 실행을 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것이 아닌지 혹시 외부 프로그램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숨길 곳이 좀 마땅치가 않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스는 기본 입출력 시스템인데 컴퓨터 전원을 키면 가장 먼저 실행되어서 하드웨어를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CPU 메모리 저장 장치를 초기화하고 운영체제가 운영체제는 보통 이제 뭐 컴퓨터에서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있고요. 네네네 맥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소프트웨어 뭐 스마트폰에서는 안드로이드가 우세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운영 체제는 일종의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하드웨어에다 가장 부팅까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바이오스에다 넣어주든지 그렇게 아니면 따로 플래시 메모리에다 담아서 CPU 근처에 두고 거기다 넣어서 부팅 속도를 빨리 하자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CPU를 대중소로 만들어갖고 일꾼을 늘리고 하드웨어죠. 이것은 GPU나 DRAM이나 다 설계가 똑같아요. 통신칩이나 HDD 저장 장치조차도 대중소로 나눠서 전극을 이제 거기는 여러 개가 되겠죠. 이것도 이런 PM 반도체라든지 방막들은 전극이 2개인데 여러 개로 만들 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PU나 GPU 이런 것들도 전극을 여러 개로 둘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배터리도 마찬가지고 전극을 여러 개 둘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배터리에 전극이 여러 개 들어가는 구조. 꼭지가 보통 배터리 2개인데 은근하고 여러 개로 들어가 있는 구조를
이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하우라는 것이죠. 안에 이제 배터리가 다 달려 있고 각 부품도 각각 전극을 각각 독립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제 기술은 이렇게 직렬과 병렬을 이제 같이 쓰는 기술인데요. 컴퓨터 설계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문장이 있다. 논리적으로 읽지 않으면 사람이 정신병자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수록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알아듣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논리, 직렬이라고 그러고요. 병렬은 이것을 천 조각으로 쪼개서 동시에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읽고 쓰기, 저장하는 것입니다. 저장하기도 하고 일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일꾼들을 많이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인쇄하는 거기 인쇄하는 이게 여기가 20개 있고 20개 있다고 합시다. 헤드가 인쇄 프린터 헤드가 그는 각각 다른 언어를 쓰거나 글자 크기도 색깔도 되게 동시 인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해가 가시죠? 각각 다른 명령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다. 그러기 위해서 통신선이 많아야 되는 거죠. 통신선을 어떻게 주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때 제 통신선은 이렇게 사다리 타기식으로 해서 옆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신선이에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옆으로 갔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의 미래에 이게 될 거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통신선이 그려놓은 게 있는데 통신선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그 방식은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100개, 1000개로 쪼개가지고 잘게 그렇죠. 하려면 통신선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직렬로 논리적으로도 저장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도 명령할 수 있고 병렬 단위로 해서 작게 CPU 자체 명령 고쳐서 야 직렬로 차근차근 해 이렇게 또는 병렬로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해. 또는 여기를 직렬로 할 거는 여기 50%는 직렬로 하고 병렬로 이렇게 나머지는 병렬로 처리해 작은 작업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CPU가 하나의 CPU가 아니라 여러 개가 모여서 이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거나 각각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겠습니다. 통신선이 최대한 많아야 돼요. 작은 단위로 쪼개서 일을 전부 동영상 100개 동영상을 1000개로 쪼갰다 이런 합시다. 파일로 그러면 각각 작은 조각 단위로 각각 다른 통신선을 타서 목적지에 도착하거나 각각 다른 곳에 읽기 쓰기 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다시 또 불러요. HDD 같은 데도 이렇게 SS다 저장 장치 이름이 뭐가 됐든지 각각 다른 곳에 저장하거나 50%는 여기 저장하고 나머지는 저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도 직렬로서 이렇게 있잖아요. 배터리가 있으면 인버터 안에서도 이 기술이 쓸 수 있는데요. 인버터 안에서도 직렬로 5개가 카패시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렬로 차근차근 여기서 전기를 차근차근 직렬로 연결 쓸 수도 있고 동시에 5개를 2개 연결을 3개를 5개 연결하든지 몇 개를 연결해서 병렬로도 같이 쓸 수 있어요. 병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직렬은 전력이 좀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구동이 가능하고 병렬은 약간 파워 있는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 구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이 써가지고 이것을 전력을 직렬로도 가져오고 병렬로도 가져오고 두 가지. 그래서 그럼 이제 배터리 이렇게 카패시터 같은 데도 전극이 여러 개가 돼야 되겠죠.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하시면 제 기술이다. 전극이 여러 개 있어야 된다. 배터리다. 자동차 배터리다. 5개다. 분할했다. 이렇게 왜냐하면 열이 높을수록 화재가 나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가 화목난로 연통 같은 데도 이렇게 열이 높잖아요. 그럼 거기다 주변에 가까이만 돼도 불이 붙어요. 그래서 열만 있어도 불이 쉽게 붙는 구조다. 그래서 자동차 배터리를 한 개 한꺼번에 뭉쳐놓으면 불이 나기 쉬운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걸 또 수소산소가 가연성 산소가 이렇게 가연성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빼는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배터리를 일정 어떤 충전이 되면 과충전하지 못하도록 스마트폰처럼 표시하고 스스로 단락시키는 차단시키는 전기를 이 기술을 얘기했는데 LG전자에서 박람회 자기네들이 썼다고 그래요. 제 기술인데요. 하지 마세요. 겹벽 처리를 5개다 그러면 겹벽 처리를 해서 각각 분할하고
언오프식으로 한 개 갖다 줄, 두 개에서 세 개에서 갖다, 네 개에서 다섯 개 갖다 줄 때 갖다 줄 수 있어요. 인버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인버터랑 컨버터가 앞으로는 이렇게 같이 합쳐질 수 있습니다. 직렬과 병렬을 한 기기에서 동시에 나타낼 수도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런 기기 아이디어 개념 자체를 쓰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해서 이 한 개에서 배터리 예를 들면 여기서 전기를 많이 갖다 쓸 수도 있고 적게 갖다 쓸 수 있어도 모터에 구동되는 많이 전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전기를 적게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나타내는 거죠. 프로펠러에도 그렇고 배 프로펠러, 비행체 프로펠러, 가전제품, 어떤 이렇게 선풍기라든지 스피커의 출력도 전기를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출력이 다르게 나타나고요. 강하게 돌릴 수도 있고 적게 약하게 돌릴 수도 있고 이것도 이렇게 전기를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강하게 돌릴 수도 있고 강하게 빛이 날 수도 있고 약하게 빛이 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전기선의 구리선이 대중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전기선의 구리선을 갖다가 적게 얇은 걸 통과하면 전기급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대자리에 통과하면 빛이 이제 강하게 전기가 되니까 빛이 난다. 그래서 얘는 약한 전기서부터 강한 전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구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가져야 되겠죠. 전기선의 구리선을 처음부터 2톤 놈을 넣어가지고 약한 전기를 전기선이 한 선이다 그러면 전기선 구리선을 다른 쪽에서 약한 쪽에서 약하게 줄 수도 있고 강하게 줄 수도 있고 둘 다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돼요. 자동차 100대 가는데 좁은 골목이 하나밖에 안 돼요.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4차선, 8차선 늘려야 됩니까?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럼 전기선의 구리선을 2톤 놈으로 넣어주든가 같은 두께라면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피복 없이 하나, 둘, 셋, 네 개짜리가 들어가 8개짜리라든가 차선을 넓혀요. 그러니까 2톤 놈이 들어가서 카패시티가 되어서 전력이 충분히 여기에 충전이 된다. 그래서 근데 금속을 2톤 놈을 넣어주면은 카패시티가 된다 이론이에요. 또는 인버터 같은데 제가 자동차 배터리에서 이렇게 끌어와가지고 자동차 배터리 끌어와가지고 인버터와 이렇게 카패시터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20개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여기다 전력을 충전시켜 놓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인버터에다 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카패시터라는 건 뭐냐면 배터리예요. 콘덴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금속 콘덴서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자, 보시면 이거를 그래서 이제 금속판이다. 구리판이 됐고 알루미늄도 되고요. 구리도 되는데요. 대중소 이렇게 해서 구리를 알갱이를 해요. 이렇게 안에다가 이게 구리판에다가 나노 구조로도 돼요. 나노 구조 쭉 배열을 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전기선이 되는데요. 두께를 뜨고 크기를 틀리게 했기 때문에 모든 마모는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이유에 따라서 이게 전기선이 되어서 한 군데 정체가 돼서 발열이 안 되고 그 안에서 전기가 가두어지는 방식이에요. 여기다 그걸 코팅을 해서 구리 영역을 덮어줘요. 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알링이가 들어가겠죠. 다른 금속은 다른 금속도 고무도 되고 플라스틱도 돼요. 이것을 이렇게 가지고 이게 고무 자체도 이렇게 금속 소재에 상관없이 이 기술이 다 들어간다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절연 구조를 갖고 이게 두께를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놈 해갖고도 해가지고 줄을 그어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낫겠죠. 전자잉크 할 때도 대중소, 금속가루 이렇게 넣어요. 여러분 기술에서도 쓰고요. 그래서 절연 구조가 수십 장, 수백 장에서 이게 MLCC 기술. MLCC도 배터리인데요. 미니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면 그냥 구리바를 이렇게 바에다가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도 수없이 배치해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데요. 금속 배터리, 금속 컨덴서의 개념을 가지시면 이건 이제 제가 슈퍼 카패시터를 만들자라는 것이죠. 인버터에다 넣어도 되고 다른 데다 해도 되고 그래서 전력을 전기선의 모터에 들어가는 직전에서는 두껍게 해가지고 여기다 그걸 카패시터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력을 안정적으로 충전해서 모터를 안정적인 구동에 가는 저도 10년 전에 모터에 되게 세탁기에 두꺼운 선을 일부러 배치해서 잘 돌아가더라고요. 고장있는데 그래서 그 금속의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충전된다 아니다? 충전된다. 그래서 이거를 아예 그냥 판의 형태로 그냥 검정 만들어 놓거나 구리바에다 구리거나 금속을 추가해서 거기에 배터리를 만들어 놓으면
저렴 구조가 있으면 이제 이게 저렴 구조가 있으면 열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전기를 많이 충전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튼 예사로 유리막 눌러서 제조하고 금속에다가 금속 형태는 상관이 없어요. 네, 금속 형태는 상관이 없는데 금속 배터리, 금속 콘덴서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배터리에서 전력을 여기다 충전해서 그것이 5개다, 10개다, 뭐 100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기에 따라서 전력이 이렇게 10개다 그러면 온오프 구조로 해서 5개로 합시다. 실제로는 뭐 수십 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인버터가 들어간 한 개에서 갖다 쓸 때 2개에서 3개에서 갖다 4개에서 5개 이렇게 된다고요. 하시면 그래서 전력을 약하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전력 강하게 갖다 쓸 수도 있고 그런 금속 카패시터를 전자 해력이 판에 놓으시거나 인버터에 놓으시거나 컨버터에 놓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배터리에서 가져온 것을 여기다 전력을 충전시켜서 속도가 빠르다는 게 장점이에요. 속도가 빠르고 파워도 여력 연결로 파워도 빠르다는 게 장점인데요.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은 모터 직전에서는 굵게 만들어 갖고 배터리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현대기아차에서도 이걸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대기아차는 그 인버터를 2개의 인버터를 해서 하나의 인버터 직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연결해 갖고 할 수도 있는데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2개의 선에서 같이 전기가 들어오는 방식이면 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전기를 이렇게 배터리 방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전기선이 3개다. 하나, 둘, 3개. 한 개 연결할 때 2개. 전기는 다 들어와요. 배터리 방식일 수도 있고 그냥 112, 120 들어올 수도 있고 가정용이면 한 개 연결할 때 2개로 3개로 전력을 약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강하게 받아들이고 그럴 때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거나 전기차의 모터다 그러면 구동 에너지를 그렇죠. 전기를 작게 갖다 쓰고 많이 갖다 쓰면 파워가 있게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개 다 이렇게 전기가 들어오면 이제 제 방식이다 이 말씀이에요. 인버터 안에 이것을 하셔도 제 기술이다 하시면 이제 뭐 파워뱅크 같은 데서 배터리가 5개다. 그러면 5개면 5개다. 전기선을 각각 연결해. 그래서 온오프식으로 해서 한 개에서 갖다 쓰 2개에서 갖다 쓰 전기 창고에 이게 전기 창고에서 많이 갖다 쓰면 많이 전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몇 개 갖다 쓸지에 따라서 11.5V 약하게도 줄 수 있고 그래서 30V, 60V, 110V, 220, 380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자유롭게 전압을 오르고 내리고 해서 부드러운 저속의 움직임과 고속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IT는 어떤 파워뱅크 회사에서 이거를 제가 파워뱅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 개념이 전자 해로기판에 들어가거나 CPU나 반도체 명령 구조에 들어가면 제 기술이다 이 말씀이에요. 병렬사기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100대가 지나가는데 좁은 골목길 하나 놓고 전기가 이게 건전지가 2개인데도 2개, 3개인데도 똑같은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물건 창고에서 똑같은 물량을 가져오면 더 많이 들어오지. 그래서 전기선에 구리선을 갖다 좁은 놈으로 만들어 놓고 좁은 골목길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기를 친다고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의적인 사기인지 모르겠는데 모르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전기선에 구리선을 두터운 놈 이렇게 뭐 일종의 얘기를 하자면 넓은 놈 4차선, 8차선으로 만들어 그러면 자동차가 적게 통과해도 통과하고 많이 통과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이런 데다가도 얇은 구리선 넣어봐야 그밖에 통과 안 해. 약한 전기가 나오는데 빛이 나온다. 강하게 약한 전기서부터 큰 전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전력을 이렇게 두꺼운 놈으로 전기선을 구리선을 해놓으면 얘는 약한 전기서부터 강한 전기까지 다 받아들여서 빛을 발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LED 등 같은 40개다. 반도체 소자 방식이다. 아니면 전구 방식이다. 20개만 전기 준대지 10개만 준대 40개만 준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각각 밝히거나 3개를 한꺼번에 켜서 융합빛 대중소를 함께 하면은 융합빛이 일어난다는 이런 기술을 이론을 따라서 하시면 같은 전기 에너지 배비해서 굉장히 강한 빛이 일어나. 전기 레이더 같은 레이저 어떤 시각 장치 같은 거 가공 장비도 이렇게 빛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만들고 전력을 강중력으로 줄 수 있어요. 팀별로 묶어서 쏘고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 수적으로 카메라 현미경 반도체 시각할 때도 그렇고 반도체 반도체 제작할 때도 들어가고 다른 데 다 들어가 있어요. 특정 지점에 가로세로 높이로 좌표해서 카메라 현미경 따라서
플라스틱 용접, 특정 또 금속 용접에 특정한 곳에 초점 방식으로 대중소로 해가지고 초점 방식으로 굉장히 그 섬세한 열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래서 녹이면 이렇게 녹고 그다음에 이렇게 냉각되면 붙어요. 접하고 한양대에서도 이 기술을 쓰지 마세요. 네, 쓰지 마시고요. 레이저 공격기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UV 장치, 빛의 사이즈를 다양하게 하시고 전력을 강중력으로 넣어서 빛의 사이즈가 이제 큰 놈, 중간 놈, 작은 놈이 있다 합시다. 그럼 거기도 각각 전기를 강중력으로 넣어줘서 약하게도 줄 수 있고 강하게도 줄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A사 레이더에서도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넣어주고 전기를 강중력으로 넣어서 서로 팀별로 묶어서 이렇게 어떤 파형이 틀린 전파를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서로 파형이 틀린 전파를 만들어내서 그것도 강한 융합빛이 생기는 것처럼 강한 융합열이 생기는데요. 레이더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상 병력을 공격해서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파 적외선 전파 음파를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막 그다음에 음파가 이렇게 같아지려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융합열이 일어나서 강하게 전자전할 때 기판을 태워버리고 병사들을 공격해서 죽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에 이제 고기 익히듯이 충격을 실시할 수도 있고 대공방어망에서 이 방식을 회전 방식으로 돌려준다 그랬죠. 돌풍이 일어나듯이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차례 파형이 틀린 적외선 파, 석유도 파형이 틀린 다른 파를 돌풍 일으키듯 회전 방식으로 주면은 물에다 조사하면 상중하로 전기분해부, 열분해부로 수소산소가 추출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행체에서는 이걸 돌려가지고 뜨거운 압축 공기를 회전 방식으로 같이 넣어주면 돌풍을 일으켜가지고 미사일이 정타 맞지 않는 기술로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 기술이 돼. 토네이도도 만들 수 있어요. 인위적으로는 여러 비행체가 동원해서 전력만 단위만 크면 씨앗을 만들어서 하나로 뭉쳐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그렇게 수십 대가 동원될 수도 있겠죠. 토네이도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믹서기를 거꾸로 돌려보세요. 토네이도지. 그래서 과학 실험실이 가면 이렇게 토네이도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실험실들이 있습니다. 믹서기 거꾸로 돌리면 돌리기만 하면 되게 토네이도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분들이 바로 무식해서 그래요. 몰라서. 네. 그리고 물을 돌리나 공기나 돌리나 똑같죠. 왜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지. 돌릴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돌려요. 네. 그 다음에 뭐죠? 그래서 선풍기 같은 것도 이렇게 회전 방식으로 선풍기 아니라 이렇게 송풍할 때 회전 방식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하면 에너지 단위가 세기만 하면 꽤 강한 돌풍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기 만드셔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냉방장치를 먼지는 좀 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 그럼 먼지 제거기나 이렇게 냉압적인 하여튼 이런 어디에 쓰일 때는 있을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대공방어망에서 이렇게 어떤 이런 걸 회전 방식으로 쏘준다는 거죠. 전파를 서로 파형이 되는 전파를 묶어 쓰면 융합열이 일어난다 아니다. 융합열이 일어난다. 특정 지역을 강하게 드론 같은 거 맞으면 강한 융합열을 기판을 태워버려요. 주요 부품 다 태워버립니다. 전력만 세면. 그래서 중초파에 쏘면 전기 스파크를 발열 현상이 번개치듯이 강하게 일어나게 특정 지역에 수십 대를 동원하든지 해서 특정 지역에 어떤 상공을 태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200대도 이렇게 한꺼번에 잡거나 이런 기술을 이렇게 포탄도 잡거나 이런 기술을 쓸 수 있는데요. 영국에서 2025년 4월에 이 실험에 성공하셨어요. 제 기술을 쓰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로 전리층을 태울 수 있다고 전리층도 태울 수 있는 무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제 기술을 일부러 좀 언급하느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CPU나 GPU, 그 다음에 일단 CPU부터 볼게요. 이거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직렬과 병렬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렇게 배터리나 반도체나, 여기서는 통신칩이나 또는 HDD, SSD나 컴퓨터에서 직렬과 전자회로기판이나 그 소프트웨어 명령체계 직렬과 병렬을 같이 공존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면 엄청나게 좋다.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이다. 열도 발생을 안 한다.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해서 각각 가동하거나 부분적으로 50%만 직렬하고 30%만 30%, 40, 50% 나머지 50%는 병렬로 가동하거나
70%를 직렬하고 나머지 30%를 병렬하고 프로테이즈를 정해서 할 수 있어요. 이 개념과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네, 바이오스라고 제가 잠깐만 언급할게요. 다음 동영상에서 하겠습니다. 동영상에서 바이오스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인데 CPU가 올바르게 종동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의 필수적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바이오스 덕분에 여기 이제 보통 트로이 목마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이렇게 검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이오스 덕분에 해킹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거죠. 바이오스 덕분에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들이 서로 통신하고 작동한다. 뭐 GPU도 들어갈 수 있고 DRAM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스 덕분에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 서로 통신하고 최종적으로 OS가 부팅이 된다. 이제 부팅 프로그램을 제가 이 바이오스에 넣어주든지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다 부팅 프로그램도 넣어놓으면 속도가 빠르다. 부팅 속도가 이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모든 컴퓨터만 아니라 보통 TV도 이제 컴퓨터화 돼야 될 텐데. 컴퓨터하고 셋톱박스를 하나로 결합하든지 그것을 TV 안에 넣어놓든지 이 기술을 얘기한다. 아이디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게 올바르다. 삼성에서도 하지 마세요. 최종적으로 OS가 부팅되어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래서 그냥 최종적인 컴퓨터 기초 화면만을 띄우는 부팅 프로그램을 넣어놓으면 현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구글 안드로이드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이오스의 주된 기능은 포스트 파워 온 셀프 테스트 전원을 켠 후 CPU, 램, 그래픽 카드, 주요 하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한지 점검합니다. 새로 세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포스트 수행 이렇게 점검한다. CPU, 램, 그래픽 카드, 주요 하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고장이 났는지를 점검한다. 하드웨어 초기화 및 설정, 각 하드웨어 장치에 필요한 리소스, 메모리 주소를 할당하고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리소스 이렇게 어디다 정보를 이 주소라는 것은 정보를 기록해 놓은 장소, 정보를 기록해 놓거나 기록하라고 명령하는 장소, 그것을 주소라고 해요. 주소가 있어서 주소가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다 특정 지점에다 저장해라, 특정 지점에다 읽고 거기다가 써라, 그것을 읽고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 로딩은 시스템 점검이 끝나면 저장된 하드디스크 운영체제를 보통 하드디스크나 SSD 이런 데다 저장을 해서 불러오죠. 근데 속도가 늦어서 그러면 이거를 부팅 프로그램을 HDD다 그러면 HDD를 대중소로 만들고 전곡도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스플래시 메모리를 하나 탑재를 해갖고 SSD도 마찬가지. 거기다 부팅 프로그램 넣어도 돼요. 그럼 속도가 빠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다가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뭐 일시적인 저장을 여기다가 하고 순차적인 저장으로 시간 날 때 HD나 SSD로 옮겨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운영체제 로딩, 시스템 점검이 끝나면 저장된 하드디스크에서 운영체제 등의 부트로터를 찾아서 메모리로 불러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드디스크에서 이게 디램에 띄워요. 이렇게 부팅 프로그램을. 그래서 시스템 설정 관리.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시스템 설정 이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디램하고 하드디스크하고 속도 차이가 좀 있어서요. 이거는 빠르고 하드디스크는 느려요. SSD에다 넣어 드리기 때문에 그거를 차라리 이렇게 부팅 프로그램을 부팅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 바이오스에 넣어주든가 아니면 플래시 메모리를 마더보드에 이렇게 CPU에 탑재해갖고 하든가 아니면 HDD에다가 이렇게 플래시 메모리를 탑재해서 여기다 넣어놓자는 거죠. 그럼 속도가 빠르다 부팅이 이 말씀이에요. 시스템 설정 관리 CMOS에서 메모리에 저장된 설정, 부팅 순서, 시간, 하드웨어 옵션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의 부팅 순서, 시간, 하드웨어 옵션 등을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시스템 설정 관리 이렇게 됐고, 바이오스는 왜 중요한가? 없으면 컴퓨터 부팅이 불가능해요. CPU가 작동을 해야지 CPU가 다른 부품들을 제어를 하는 거라서 이것이 없으면 그래서 CPU를 작동시키는 게 바이오스 기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이오스는 하나의 운영 프로그램 안에 운영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컴퓨터 안에 진짜 운영 프로그램은 얘다. 하드웨어적인 것을 다루고,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이것이 없으면 컴퓨터는 하드웨어를 인식하지 못 켜지조차 않을 수 있다. 이제 이것이 이제 CPU를 작동을 시킨다는 거죠. CPU도 하나의 기기이기 때문에 이것을 작동시키는 이렇게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펌웨어, 롬과 같은 비휘발성 메모리에 저장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에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작동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최신 컴퓨터에서는 이렇게 구형 바이오스를 대체해서 UEFI라는 더 발전된 펌웨어라고 이렇게 사용된다는데, 바이오스보다 빠른 부팅 속도, 더 넓은 하드웨어죠. 향상된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바이오스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자, 펌웨어가 무엇인지 볼게요. 펌웨어라는 것은 하드웨어 장치에 내장되어서 해당 장치를 제어하고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펌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장치의 부팅, 컴퓨터, 스마트폰, 공유기, 가전제품 등의 부팅을 작동하게 해서 이 펌웨어가 기본 작동, 입출력 제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롬이나 플래시 메모리에 저장돼 있어서 사용자가 쉽게 변경하기 어렵다. 그래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능을 개선하기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GPU 안에 펌웨어를 GPU 안에 있는 펌웨어는 VBIOS라고 하는데, 비디오 바이오스 또는 UEFI 펌웨어를 의미한다. GPU가 이기도 그렇죠. 간단한 기본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거죠. GPU를 작동시키기, GPU도 하나의 기기니까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와 통신하고 화면을 출력이 한 저수준의 소프트웨어다. 이게 CPU 바이오스가 있는 것처럼 이거는 VBIOS라고 해요. 또는 UEFI 펌웨어라고 최신 어떻게 나온 것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능은 똑같다. 특정 오류를 수정, 성능 개선, 새 기능 추가를 해서 제조사, 엔비디아, AMD, 인텔 등에서 배포하고 GPU Z 같은 도구로 확인하고 공식 툴로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초기화 및 통신, 부팅 시에 GPU를 초기화하고 운영체제 및 메인보드 통신하는 기본적인 명령을 제공한다. 어떻게 작동하라고 작동 순서를 정해놓은 거죠. 네네. 그런 것이 이제 이런 펌웨어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펌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는 디스플레이 문제, 여기서도 해킹을 해가지고 망가뜨리면 화면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도 여기서 자기네들이 프로그램 보안 기능 해가지고 자기네들 만든 프로그램이 정상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기능을 두자. 그럼 제 기술이에요. 여기다가도 해킹을 해가지고 여기서 작동을 하면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네. 성능 향상, 그래서 제조사에서 특정 모델의 오버클럭 잠재력을 높이기 업데이트를 제공할 때, 그래서 버그 수정, 알레전 버그나 시스템 안정 문제가 될 때 업데이트를 이렇게 그렇죠. 엔비디아는 UEFI 펌웨어 업데이트 툴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네. 이렇게 펌웨어 업데이트는 자칫하면 GPU를 손상시킬 수 있어서 반드시 제조사 공식 자료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필요한 공부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D램의 펌웨어를 보겠습니다. D램의 펌웨어는 D램에는 운영차 같은 복잡한 펌웨어가 없지만 SSD 같은 저장치에서 D램은 컨트롤러와 함께 작동하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펌웨어 지원을 받고, RGB 조명 기능이 있는 고성능 D램은 자체적인 펌웨어를 가진다. 이런 업데이트 기능을 형성할 수 있다. D램의 펌웨어는 주로 SSD 컨트롤러 펌웨어, D램 모듈 자체의 펌웨어, RGB 등 기능, 시스템 펌웨어 세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SSD는 낸드 플래시와 D램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캐시 및 매핑 테이블 저장, 이렇게 해서 이 D램을 제어하고 낸드 플래시의 데이터를 관련 핵심 소프트웨어가 펌웨어다. 데이터 읽기, 쓰기, 속도 향상, 수면 관리, 에러 보정, SSD 성능을 좌우한다.
디램 모듈 자체의 펌웨어 기능성 RGB 기능, 게이밍용 고성능 디램 모듈은 화려한 RGB 조명 효과를 제어하기 위한 자체 펌웨어를 탑재한다. 제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업데이트되고요. SPD 시리얼 프리센스 디텍. 그래서 SPD 메모리 모드죠. 영어 약해가지고 메모리 모듈의 기본 속도에서 속도 타이밍 등을 담고 있는 펌웨어를 시스템 및 메모리 인식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래서 여기도 펌웨어가 디램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펌웨어 컴퓨터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UEFI는 시스템 보통 시 메모리를 초기화하고 제어하고 디램 컨트롤을 상호작용 메모리 설정을 권한다. 디램의 펌웨어는 디램이 사용되는 장치 SSD도 들어가고 PC 서버 이렇게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하드웨어를 제어하고 기능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펌웨어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생각이 하시면 되겠어요. 하드디스크에도 펌웨어가 있는데요. 하드디스크 자체에 내장된 소프트웨어로 하드디스크 운영체제 간의 통신을 이렇게 제어하고 디스크 핵심 기능, 데이터 읽기, 쓰기, 헤드 제어 등을 담당한다. 성능 개선이나 보고 수정을 어떤 기기든 그리고 작동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중요한 조수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는 SSD의 펌웨어를 볼게요. SS 펌웨어는 이렇게 SSD 컨트롤러가 데이터를 읽고 쓰는 방식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웨어 코드다. 이렇게 성능 안정성 기능 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펌웨어 버전 확인 및 업데이트는 제조사 제공 도구를 통해서 또 펌웨어도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모뎀의 펌웨어를 볼게요. 뭐든지 이렇게 기기는 그리고 작동 프로그램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모뎀의 펌웨어 이렇게 하시면 여기도 보면 모뎀의 펌웨어는 여기서 보시면 모뎀을 제어하는 내장 소프트웨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 연결, 그다음에 핵심 기능을 담당 성능 개선, 보안 취약점, 정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조사에 업데이트하고 자동 또는 수동으로 그래서 인터넷망 연결이 있으면 자동으로 하죠.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이든 데스크탑이든 자동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줘요. 새 걸로 만들은 새로 기능을 추가해주거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해서 업데이트해서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자기네들이 깔려있으면 그냥 자체 통신행 이쪽 것도 볼 수 있어요. 사실 근데 불법이긴 한데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이쪽 스마트폰 데스크탑을 다 볼 수 있고 이렇게 심지어는 작동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런 것을 이렇게 경로를 인식해서 그걸 못하도록 하는 이런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프로그램이겠다 또는 드론 일련 파일에다 일련 번호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그래서 정기적인 활동 활성화되는 정도를 봐서 이쪽 화면을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자기네 할면 하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허용을 하지 않는 것이 뭐 쿠팡이다, 네이버 쇼핑이다, 아마존 월마트다, 알리바바다. 그러면 고객님 들어왔다. 물건만 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제만 하고 그거 외에 다른 기능을 하는 것들을 일련 번호를 다 넣어가지고 경보하고요, 끊어버릴 수도 있고 일일이 신고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이게 속도 향상 이렇게 어쩌고 네, 펌웨어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 펌웨어가 모든 곳에 와이파이도 펌웨어 있어요. 와이파이 펌웨어 기본적인 프로그램 작동시키기 위한 그런 것도 존재한다. 공유도 당연히 공유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컴퓨터 안의 부품들은 하드디스크가 됐든 SSD가 DRAM이 됐든 CPU가 GPU든 펌웨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상호간에 통신을 한다. 호환이 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호환이 서로 돼야 됩니다. 서로가 약속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통신이 되도록 호환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다른 동영상에서 이것을 계속 다루죠.